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싱크대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허공에서 멈췄고 봉투 안에서는 국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샤워기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욕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나는 보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통을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거 왜 버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요즘 부쩍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못 먹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아니고 속이 안 좋아도 아니고 그냥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새벽부터 끓이신 거잖아. 그제야 아내의 어깨가 조금 움찔했습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나는 반찬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사골국이었습니다. 김이 살짝 남아 있었고 고기와 파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냄새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가 고파질 정도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겨우 보일 정도로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고개 끄덕임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싸다 주실 때마다 꼭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전복죽, 삼계탕, 미역국, 약밥. 어머니는 임신한 며느리를 걱정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남편 주지 말고 내가 꼭 챙겨 먹어. 그 말까지 덧붙이시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늘 그 음식 앞에서만 힘들어 했습니다. 다른 음식은 조금씩이라도 먹으면서 꼭 어머니가 만든 음식만 냄새가 역하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임신하면 냄새에 민감해질 수 있다고, 특히 국물 음식은 힘들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싱크대 앞에서 본 장면은 그런 설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내의 손놀림은 너무 익숙했고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들키지 않기 위해 반복해온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겁에 질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발 말씀드리지 마. 아내는 그제야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혼나는 게 싫어서 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내 질문에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예민해진 걸까? 아니면 정말 입덧이 심해진 걸까?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싱크대에 쏟아지는 국물 소리, 쓰레기 봉투를 묶던 아내의 손. 며칠 뒤 또다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미역국과 호박죽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번엔 좀 먹어볼게.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싱크대 주변에서 노란 호박죽 자국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은 없었습니다. 깨끗이 씻겨서 식기건조대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입덧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게 아내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어머니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에서 괜히 소리가 나는 곳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려도 냉장고 문 여는 소리만 나도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은 자꾸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낮에는 병원 검진이 있다며 외출했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일찍 누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임신한 아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에 다녀올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숟가락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딸깍 식탁 위에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 왜? 몸이 안 좋아서.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요즘 혜진이 입맛은 좀 어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일을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네,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괜찮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가 더 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샤워를 한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자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반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기세척기 안에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마치 애초에 음식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운함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찬통을 씻는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밤 일부러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에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입덧, 임신, 음식 거부, 검색 결과는 다 비슷했습니다. 냄새, 식감, 심리적인 요인. 어디에도 특정 사람의 음식만 거부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삼계탕이었습니다. 이번엔 먹어봐.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작업실에 남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삼계탕 용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국물은 이미 반 이상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에 아내가 흠칫 놀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거 왜 버려?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용기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아. 나는 용기를 받아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닭고기 냄새, 인삼 냄새. 평범했습니다. 이상한 냄새 없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못 먹겠어.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다 지쳐 잠들었고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덧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인터넷에서 아주 작은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주방 상부장 안쪽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것, 설치가 간단한 것. 주문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왜 아내는 어머니의 음식만 버리는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며칠 뒤 작은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날은 아내가 병원 검진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유난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평소처럼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잠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상부장을 열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평소 아내가 잘 쓰지 않는 그릇들 뒤편, 딱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히 떨어뜨릴까봐, 소리가 날까봐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나서야 카메라를 고정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주방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싱크대, 냉장고, 식탁까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우리 부부 사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작업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화면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텅 빈 주방, 햇빛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화면에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마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망설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음식이 들어있는 칸 앞에서 아내는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은 내가 아는 얼굴과 달랐습니다. 피곤한 표정도 아니고 입맛 없는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고 그냥 손에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몇 초, 아니 몇 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반찬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냥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곧바로 김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을 열더니 작은 지퍼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지퍼백을 싱크대 옆에 올려두고 다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덜어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그걸 지퍼백 안에 담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버릴 거면 다 버리면 될 텐데 왜 굳이 일부만 남기는 걸까? 아내는 지퍼백을 닫고 그 위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날짜를 적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퍼백을 다시 김치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익숙했습니다. 남은 음식은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국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손을 씻고 싱크대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음식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몇 마디가 들렸습니다. 이번 것도 조금 모았어요. 내 날짜 적어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어머니가 보낸 음식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내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고요한 주방만 남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내가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어머니는 늘 다정했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챙기셨습니다. 그런 분이 설마. 하지만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그건 오해나 예민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내 옆에서 잠들었지만 나는 계속 카메라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날짜가 적힌 지퍼백, 조심스러운 손놀림, 그리고 울고 있던 뒷모습. 이건 이제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임신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전날 카메라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 아니,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오늘은 움직이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괜히 아내를 자극하면 더 깊이 숨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늦게 와? 조금. 현관문을 닫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카메라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작은 수첩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수첩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줄 적고 멈추고 다시 적고 마치 쓰기 싫은 내용을
억지로 기록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화면 속 글씨를 읽을 수 없었지만 아내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일기나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수첩을 접어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동작이 반복됐습니다. 반찬통을 꺼내고 아주 소량만 덜어내고 지퍼백에 담고 날짜를 적고 깊숙이 보관하는 행동. 나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도 예민함도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마트에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도 발은 이미 냉장고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 전날 아내가 지퍼백을 넣던 자리. 손을 뻗자 날짜가 적힌 지퍼백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멍해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날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최소한 몇 주는 되어 보였습니다. 지퍼백 안에는 소량의 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물, 죽밥. 냄새를 맡아봤지만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 나는 다시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숨겨두었던 수첩이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 사골국 먹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뛴. 어지럼 식은땀. 다음 날도 비슷함.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은 더 많아졌습니다. 음식 이름, 날짜, 증상. 마치 임상 기록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전복죽 먹은 날 밤, 두근거림 심해짐. 미역국 먹고 입술 부음. 호박죽 이후 하루 종일 메스꺼움. 손이 떨려 더 이상 넘기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반복 노출 의심. 확실한 증거 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을까봐. 아니, 믿고 싶지 않아 할까봐. 나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음식들을 보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없이 부정했지만 기록과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눈치채지 않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밥을 먹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얇아진 손목, 불안하게 잠든 모습.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이제 의심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할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숨이 막혔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공기만 달랐습니다. 조용한데
고요한 게 아니라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본 수첩의 문장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음식 이름, 날짜, 증상. 너무 정리돼 있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이미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의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뭐 먹었니? 그냥 집에 있는 걸로요. 그래도 혜진이 입 더 심하다며. 내가 이번 주말에 또 국 좀 끓여다 줄까?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걱정이 가득한 시어머니의 말투였습니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요즘은 좀, 아이고. 그래도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지.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말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사과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과민해진 건지 아니면 이제는 모든 말이 다르게 들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확신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작업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여러 단어를 쳤다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음식독, 임산부 증상, 반복 섭취. 그러다 문득 아내 수첩에 적혀 있던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의사 말로는 반복 노출 의심. 나는 병원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다녔던 병원 이름은 수첩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약 앱을 열어 진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몇 주 전 심장 쪽 검사를 했다는 기록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입덧만으로는 하지 않는 검사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처 때문에 지방 좀 다녀올게.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라고 밝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신 중인데 심장 검사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사는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보호자라는 걸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한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셨어요. 입덧 때문은 아니었나요? 일반적인 입덧과는 좀 달랐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은 뒤에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내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을 때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모아둔 지퍼백 중 하나를 떠올리며 같은 음식 재료들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퍼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보내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무 이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아도 알 수 없는 것이라면 더 치밀한 무언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지퍼백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아내가 눈치채지 않게. 그날 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을 떨었습니다. 괜찮아?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워서 더 꽉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어머니가 집에 들르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잡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또 음식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얼굴이 굳어 있는 게 화면 너머로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음식을 정리했고 아내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간 뒤 아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날과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주 소량만 덜어내고 기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행동.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호의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끝까지 파헤칠지. 그리고 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내를 더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움직이겠다고. 이 선택이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방향을 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각만 할 시간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에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는 고르고 잔잔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잠결에도 이마를 찌푸리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괜히 아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방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날짜가 적힌 지퍼백 사진, 카메라로 찍힌 영상, 캡처, 병원 진료 기록 메모.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만드는 순간 그 과정 자체를 확인하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수첩에 적힌 증상들과 점점 야위어가는 얼굴을 떠올리면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요? 이번에 새로 해본 보양식이 있는데 혜진이 좀 챙겨주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기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가지러 갈게요. 그래. 집까지 오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겸사겸사 얼굴도 뵙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약속을 한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또 하나의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어머니 댁에 둘 카메라였습니다. 크기가 작고 소리가 나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포장을 뜯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몸이 좋지 않다며 집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이 짐을 더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밝았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부엌으로 들어가자. 이미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국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옆에는 여러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긴장됐습니다. 나는 일부러 어머니의 말을 길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요. 무슨 운동이 좋을까요? 아이고, 너도 이제 관리해야지. 그 사이 자연스럽게 부엌 안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찬장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구석, 미리 생각해둔 위치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손놀림이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물을 마시는 척하며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보지 않기를, 소리가 나지 않기를 계속 속으로 빌었습니다. 설치를 마쳤을 때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혜진이는 요즘 어때? 그냥 좀 예민해요. 임신하면 다 그래.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임신하면 다 그렇다는 말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핑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완성되고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용기에 담았습니다. 이건 꼭 혜진이 먼저 먹여.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음식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 집 부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화면 속에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표정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약통처럼 보였습니다. 내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통을 열고 작은 숟가락으로 가루를 떠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아둔 음식 용기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국을 저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어머니의 혼잣말이 화면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용기 뚜껑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도 가능성도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장면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알던 어머니, 아내를 걱정하던 그 얼굴과 화면 속 인물이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어머니가 보낸 음식을 바라보다가 전과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소량을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던 아내가 너무 미안했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릴지.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밤새 그 장면만 반복됐습니다. 숟가락, 하얀 가루, 아무렇지 않게 저어지던 국물. 그 모든 장면이 꿈처럼 이어졌다 끊겼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숟갈 뜨다 말고 다시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손목이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은? 다음 주에요. 짧은 대화. 그것마저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판단해서 끌고 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알아야 했고 함께 선택해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나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가 다시 음식 보내신대.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같이 볼게. 뭐려? 어머니가 음식을 만드는 거.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아니, 나 더 이상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아내는 처음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스치듯 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 약통, 숟가락. 영상이 끝날 때까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젯밤이야. 진짜예요? 응. 아내는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웃음 같지도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눈물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급히 옆으로 가서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를 밀어냈습니다. 나 바보였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얼마나 혼자서 고민했는지 알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입덧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예민한 줄 알았고, 그래도 이상해서 기록했어요. 검사도 혼자 다니고, 아내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나 미친 사람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위험한 적을 상대로 왜 하필 나예요? 아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꺼내기엔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이 때문이야. 뭐요? 재산, 상속 그리고 질투. 아내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미워서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아내는 소리를 내울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말이 끊겨서 온몸이 떨리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에 잠깐 올 수 있니? 왜요? 혜진이 얼굴 좀 보려고. 아내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갈게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끝내요. 응. 도망치지 말고.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현관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이고, 둘 다 왔네.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음식 안 드셔도 돼요. 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왜?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 짧은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웃음을 거뒀습니다. 무슨 얘기? 부엌에서 하신 일,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걸 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정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정지된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내 휴대폰 화면에서 멈춰 있는 영상 한 장면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 국 위로 떨어지는 하얀 가루,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저어지는 냄비.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숨을 죽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 둘 사이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입을 열었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게 무슨 오해야? 그 말이 나오자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 아니에요. 도연아, 영상이에요. 직접 찍힌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늘 단정하던 표정, 여유 있던 눈빛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건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냥 몸에 좋을 줄 알았어. 어머니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조금만 조절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 순간 아내가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조절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밤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조절이에요? 어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 매일 기록했어요. 병원도 혼자 다녔고요. 검사 결과 나올 때마다 내가 예민한 건지 100번은 더 고민했어요. 아내의 손이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버텼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사람이 될까봐.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사과의 눈물이라기보다 들킨 사람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서웠어. 뭐가요? 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다 뺏길까봐.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혜진이가 아이를 가졌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다 가져갈 거잖아. 집도, 땅도 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난 평생 며느리로만 살았어. 어머니의 말은 점점 변명처럼 이어졌습니다. 참고, 맞추고, 기다리고. 그런데 너는 다 가졌잖아. 아들 사랑도, 손주도. 그 순간 나는 분노보다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결국 소유와 두려움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 용서 못해요. 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처럼 되지는 않을게요. 그 말이
이 집에서 가장 단호한 선언처럼 울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경찰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과거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이기 이전에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며칠 뒤 아내는 입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있는 아내를 보며 나는 매일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내는 그때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끝났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 집 떠나요. 응,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 추억도 없는 동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아내는 아이를 낳았고 나는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내 가슴에 닿는 순간 그동안의 공포와 분노가 모두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게 살게요. 그래, 누구도 해치지 않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카메라 앱을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났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